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하여간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습니다. 토요일을 일부러 택해서 가겠다는 그 꼼수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든 출석하겠다는 것은 반길 일이고요.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생명이 위독하겠다고 해가지고 실려가는 거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권력은 잠시일 뿐이라며 화무 11홍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민주투사 코스프레라고 비판을 했네요. 권력이 화무 11홍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국가 권력이든 아니면 당의 권력이든 어떤 조직이든 권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명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투사 코스프레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로서 어떤 국정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이슈만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법 리스크가 화두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 간에 이러한 그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특히 단식 중에 이제 검찰 그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이 더 거칠어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리라 봅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슈를 올리겠다는 검찰의 술책이고 정치 수사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쌍방울 수사라는 게 대선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사실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이걸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비용, 그다음에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도 지금 1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으로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내가 수사할 때는 이런 건 2달 내에 다 끝났다. 근데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년 반 동안 이제 수사만 계속 하다가 앞으로도 이제 주변에 검찰 주변에나 기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5년 내내 계속 수사만 하다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결국은 아마 이제 12일 날 소환하면 2차 소환이 되고 보통 이제 소환하면은 이제 며칠 후에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말 정도에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12일 이후에 그러면 아마 추석 서로 조율하기로 한 거죠 지금? 12일 날은 아마 갈 가능성이 검찰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갈 네.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래왔죠. 비회기 기간전에 청구해라 수사해서 지금 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꼭 정기국회 때 추석 앞두고 소환하고 또 영장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이 대표에게 둔 혐의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대북 승부 관련한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정호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보는지요? 지금 쌍방울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지사였습니까?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자신들이 대신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고 보고 받은 것으로 본인은 지금 인식한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북한과 쌍방울 간의 경제협력 협약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줄기차게 자기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동영상에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약식 이후에 또 어떤 술자리에 동영상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얼굴이 있다 하니 물론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자기 진술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둘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조폭 출신의 기업가가 단지 어떤 그런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런 방북 비용을 자그마치 300만 불이나 대납해 줄 수 있느냐라는 상식적인 질문에 봉착할 수가 네.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추석밥상에 지금 올리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애초에 좀 더 소환을 일찍 할 수 있었는데 뭐 변호사가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개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어디에 법적인 그런 그 구멍이 있는가 마치도 어떤 그 법 기술을 지금 서로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변질돼서 아쉽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 진술은 검찰 강압에 따른 허위였다. 자필 진술서 등을 내놨는데 진술이 바뀐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본인이 그대로 얘기한 것 그대로처럼 사실 네. 주변, 그러니까 부인, 아들, 뭐 주변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사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일단 작년 10월에 구속됐으니까 지금 한 10개월가에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구속시켜 놓고 주변 사람들 계속 이제 소환 압박하면서 뭔가 원하는 답을 해라. 사실은 이 얘기가요. 지금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들어온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건데 지금 뭐 검찰은 뭐 증거가 탄탄하다 그러는데 증거라고 새롭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증거는 그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관여돼 있었고 국정원에 이걸 보고했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안부수의 이제 얘기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네. 핵심적인 거는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제3자는 북한이에요. 결국 돈 받는 사람은 북한이거든요. 근데 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받았다는 이화영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받은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뭐 북한 뭐 김정은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뭐 수사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영수증이나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화영 공소장이나 김성태 공소장에 보면 돈을 줬다는 금액이나 날짜나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돈 줬다는 근거도 김성태 진술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검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인용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참고 자료로만 씁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나 도장만 찍으면 법정에 가서 내가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해도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경찰 네. 진술이랑 똑같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밖에 못 씁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내고 만약에 동의를 하면 그걸 법정에서 그 말을 이제 들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말을 했던 서류는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 지금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던데 어떤 배경이죠? 지난 대선에 2022년 3월에 이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돼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그 녹취록을 듣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기 커피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검사 얘기가 나오고 부산저축은행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도 대장동 사건의 씨앗은 2011년에 윤석열 검사가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뭔가 이제 거기서 그 씨앗이 잉태돼서 대장동으로 확산됐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을 공개한 신학님이라는 사람, 전직 기자이면서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 대상인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원래 인터뷰는 2021년 9월에 했는데 왜 이거를 2022년 3월에 대선 사흘 전에 소위 터뜨렸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책값,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 총 받았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은 그 계약한 날짜는 오히려 돈을 받은 날짜보다 또 6개월 뒤로 가서 2021년 3월로 되어 있으니 이게 뭔가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대선이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타파에서 전문을 전부 공개를 했는데 제가 다 보고 왔는데요. 네. 그 전문도 지금 해석이 여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전문을 보면 애초에 그런 조작할 의도로 이러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뭐 설명을 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플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 대통령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지금 2010년대 후반부에 이재명 시장이 시장일 당시에 대장동 비리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2011년에 그 시드머니가 되는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주장이라면 네. 오히려 그 부산저축은행의 문제는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당시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했고 더군다나 그 후에 부산에 그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외압이 있은 후에 나중에 거기에 특혜 수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면은 그 씨앗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방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 폭넓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사실상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보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 뭐 방통위 모든 전 부처가 다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뭐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시 뭐 중수이과장이 타줬는지 그 밑에 박모 검사가 타줬는지 직원이 타줬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어쨌든 1,800억이 시드머니가 돼서 대장동에 들어간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조우영 어쨌든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누구였냐? 박영수였고요. 박영수는 당연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어찌 보면 밑에서 특검에서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 수원지검에서 다시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커피를 누가 타줬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왜 처벌을 안 받고 나중에 처벌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도 뭐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근거라 또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법안 발의한 거나 무슨 뭐 SNS에 글 올린 거나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뭐 공산당 같다 이 얘기 했다고 근거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 그전부터 계속 쓰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이제 뭐 많이 뺏어가니까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던 거라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의 관련성은 이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뭐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홍범도 홍상 철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념 논쟁이라든지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돈 받은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건 그거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이거를 마치 뭐 거대하게 무슨 사건을 조작해서 무슨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보기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제가 그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얼뜻 들으면 커피가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녹취록을 보면은 네가 조우영이야?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 그러면서 그 사건이 덮어졌다라는 내용만 있다 보면 일반 국민들, 즉 유권자들도 다 자기 생업에 바쁜 사람인데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커피만 한 잔 먹여갖고 이 사실을 다 덮어줬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대선 사흘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영향을 주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유사일에 전례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정치 관행은 한국의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 관행에서 발본되어야 될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돈이 오갔으니까요. 네.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저도 말씀 드린 것처럼 문제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커피를 누가 타줬냐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죠. 박영수 변호인을 선임했고 박영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 당시에 처벌을 안 했느냐? 그게 쟁점인 거죠. 아마 지금 단식이- 조우영 씨 나름대로 지금 그 핵심 인사가 조우영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조우영 나름대로 또 자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윤석열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기가 조사받을 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 하니 철저하게 조사해보면 왜 돈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대장동하고 연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커피가 중요하다 그래놓고 지금은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됐었어요. 이분 인터뷰 전부터. 그러다 문제는 여기까지 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다 여기- 보니까 문재인 네. 수석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2003년에 왜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했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열 하루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체포동의안 검찰 넘어올 것으로 보자.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던데요. 당연히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지금 네. 쌍방울 사건 1년째 수사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지금 그리고 이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환 조사를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며칠 이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단식이 안 끝나면 바로 청구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저는 청구할 걸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원지검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반부패 부장으로 바뀐 이유가 뭐 수원지검이 제대로 약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수원지검이 이거를 1년 이상 계속 끌고 있어요. 그럼 네. 뭔가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좋은 관행은 아닙니다만 검찰이 마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이제 뭐 수사를 잘한 거고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수사를 못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이제 그런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은 그런 입장을 갖고 본다 그러면 뭐 지검장까지 바뀌었는데 이거를 영장 청구 안 한다. 저는 그거는 좀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요. 아마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단식을 언제 끝나느냐. 왜냐하면 뭐 소환 조사는 12일로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단식이 종료되는 시점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식 관련해서 이제 출구 전략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뭐 대통령 측이라든가 집권 여당 측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단식을 만류하긴 했는데 지금 여당 여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거의 정치적 관행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말리는 그것도 뭐 일각에서는 코스프레라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든 그렇게 야든 하면서 그런 그런데 그 움직임이 당시를 있었죠. 보면은 단식에 있어서 그 단식을 하는 주체가 굉장히 그 요구하는 상황이 명확합니다. 핀포인트를 한다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단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 당에서 뭐 말리면서 타협점을 찾고 왜냐하면은 여론이 작동을 하니까는요. 근데 지금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론이 호응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강론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또 설명하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당은 이것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식에 대해서 뭐 위로 방문을 하거나 또는 그걸 만류하거나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는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식을 하다가 앰뷸런스에 쓰러져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병도 있다고 하니 단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단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21세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인데 단식이라는 게 정치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과거에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 단식할 때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념 관련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이 지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했던 말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하라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죠. 그때는 왜냐하면 지시를 이제 불이행하고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 건데 이번에는 뭐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요. 법상 이제 신속하게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명령을 법에 돼 있고 그다음 장관이 사인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전에 윤석열 그 당시 수사 과장이었나요? 이때는 좀 다르죠. 그때는 오히려 이제 지시를 불행한 거였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국정조사와 뭐 특검 얘기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장관이나 차관 다 간다 그러죠. 네. 안보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 다 교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불러도 아니 나는 이미 해임됐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해서 이첩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면 그거 바로 직권남용이거든요. 바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뭐 국방부 장관 넘어서 지금 내각 총사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면서 진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는 그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 박정훈 대령의 동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만큼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 박정훈 대령도 대령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소신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마치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그 안위나 또는 그 최상병의 그런 어떤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해병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로 이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단장이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전공법으로 하고 정치가 이거 개입되는 순간 실제로 어떤 본인들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퇴색하고 또는 그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청년이 주최한 간토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도 또 이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국가단체에 가서 동조했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뭐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무소속 예전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뭐 일본 가까운 분들 만나보면 사실은 이제 남북 분단이 일본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간토 대지진에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조청년이 하든 뭐 민단이 하든 뭐 둘 쪽 다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찌 그게 이제 취지인데 지금 민단에 참여 안 하고 이제 조청년에 참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조청년 자체가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한 것이고 그중에 한 100개 중에 하나의 단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때 하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민단도 참여하고 조청년도 참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안하무인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년이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 고무, 회합, 통신을 금지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간토 대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민족적인 관점에서도 규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분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단이 주최한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에 뭐 윤미향 의원 부부가 소위 탈북 종업원들 있잖아요. 류경 식당에. 근데 그 재월북을 회유했다라는 참석자 증언이 나왔다. 이런 논란 있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기보다는 자신이 거기에 왜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취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네네. 진정성을 가지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독립전쟁 영웅, 역사적인 인물로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에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돌아가신 게 1943년이고 또 그 상황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소위 과거 구소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좌편향이나 지금의 좌파들처럼 어떤 사상적으로 뭔가가 입력이 돼갖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민족이 나라 잃은 서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해방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주장했듯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에는 그러면 왜 저는 정부가 동감합니다. 이 문제를 끌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 아마 그 광주의 그 정율성 씨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정부의 역사관에 있어서 그 역사관에 상당히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몇몇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 부분 투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파든 좌파든 과거에 독립운동을 한 우리들의 선대를 보면은 그분들의 그 인생의 궤적이 이렇게 공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과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좌파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아주 그 소위 그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다 해가지고 우리 후대에 뭔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다 자신들의 진영의 그 디멘전을 가지고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쁜 점만 부각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역사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네.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제가 북한 문제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북한이 어제요 전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특이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뭐 핵어뢰 이런 뭐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가 아니라 트랙터와 트럭 이런 생활 장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그렇죠. 열병식을 하면 뭐 네.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장갑차라든지 이걸 보이게 돼 있는데 저는 아마 좀 이제 그만큼 좀 이 내부 사정이 좀 어렵지 않냐 경제적으로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네. 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도 충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아니면 이제 우리로 치면 예비군이나 민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준비도 네.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참 흔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부인 리설주는 보이지 않고 딸 김주애만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이게 여성인 딸 김주애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요. 북한을 이제 뭐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적인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완전히 1인 치하의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 같은 그런 집단이라고 보면은 아마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도 강하고 남녀 간의 그 차별적인 그런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딸 김주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북한의 그런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관점이라면 실제로 김정은에게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들이 있긴 있는데 소위 그 이설주와의 사이에서의 본류가 아니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